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를 압도하는 율산그룹 타월의 70층. 권지역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가운 질서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도시가 장난감처럼 펼쳐졌지만 그의 눈은 오직 책상 위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한남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조감도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회색빛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율산을 국내 1위로 끌어올린 불도저이자 협상 테이블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요새 그 자체였다. 그의 세계에서 감성은 불필요한 노이즈였고 모든 것은 효율과 숫자로 환원되었다. 진척상함은 목소리 역시 온도감이 없었다. 법무팀장과 개발실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대부분의 토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다만 개발실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한남동 74번지 연호제라는 작은 도자기 공방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법적 보상가의 3배를 제시했지만 건물주는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주역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하나의 오차. 그는 조감도의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수천억이 걸린 프로젝트가 고작 낡은 공방 하나 때문에 그의 사전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감상적인 저항인가? 아니면 더 큰 보상을 노린 알박기인가? 그의 목소리에 경멸이 스쳤다. 내일 그가 입을 열었다.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했지. 내가 직접 간다. 두 임원의 눈이 커졌다. 그룹 회장이 직접 이런 말단 실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권지역이 이 사소한 문제를 얼마나 귀찮게 여기고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신속하게 짓밟아버릴 의지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는 스크린을 껐고 방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다. 권지역에게 연호제는 그저 지도 위의 붉은 점, 제거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곳에 어떤 사연이 있든 어떤 사람이 있든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권지역의 발 아래 도시와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 한남동의 낡은 골목 끝 연호제. 흙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곳은 한서연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물레 앞에 앉아 젖은 흙을 빚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흙을 다루는 손길에는 굳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이곳에서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아버지의 유산인 이 공방을 지켜왔다. 그녀의 삶은 거대 도시의 속도와는 무관하게 흙이 마르고 유약이 구워지는 더디고 정직한 리듬을 따랐다. 엄마, 공룡 밥 줘도 돼? 5살 배기 민준이가 제 키만한 스케치북을 들고 달려왔다. 그럼 우리 티라노 배고프겠다. 하지만 먼저 손부터 씻어야지. 흙먼지 묻었잖아. 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미소는 공방 안을 채운 따뜻한 햇살 같았지만 그늘진 구석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붙은 붉은색의 재개발 사업지구 철거 개고장으로 향했다. 율산그룹. 그 이름은 거대한 폭력처럼 그녀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아버지의 혼이 담긴 곳이자 민준이와 그녀가 뿌리 내린 유일한 땅이었다. 내일 있을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마지막 통보일 것이었다. 율산의 법무팀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자비한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서연은 멈췄던 물레를 다시 돌렸다. 흙덩이가 그녀의 손 안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자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뿌리였다. 그녀는 내일 그 얼음 요새라 불리는 남자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작은 세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구청 강당은 수백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이미 보상에 합의했거나 체념한 사람들이었지만 몇몇은 여전히 불만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었지만 그 불안한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고든 자세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율산그룹의 법무팀장이 나와 판에 박힌 포상안과 재개발의 당위성을 지루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냉기마저 감도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이 장내를 휘감았다. 권지혁이었다. 그가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하고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처럼 이질적이었다. 주민들의 초라한 행색과 비교되는 완벽한 수트, 어떤 감정도 허용하지 않는 조각 같은 얼굴. 그는 청중을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법무팀장이 당황하며 물러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주민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하들에게 하명하는 왕처럼 입을 열었다. 율산그룹 회장 권지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불만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최종안을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그의 오만함에 분노한 고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미래입니다. 정해진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율산의 손해일 뿐 아니라 이미 합의한 다른 주민들의 기회비용까지 갉아막는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율산의 진짜 얼굴이었다.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 오직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자. 그녀는 민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잠깐만요. 그 순간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겨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고 전부인데 말입니다. 권지혁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에게 닿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카디건,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겁에 질렸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버티는 저 눈빛.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그저 한남동 74번지라는 파일명으로만 존재하는 무의미한 저항 세력일 뿐이었다. 한남동 74번지, 한서연 씨 맞습니까? 그가 손에 든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다. 마치 서류를 읽는 듯한 말투였다. 법적 보상가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감상적인 이유로 전체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부라는 말의 무게는 압니다만 그 무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환산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감정도 씻지 않은 날카로운 비수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 남자에게는 고작 감상적인 이유와 환산 가능한 무게일 뿐이었다. 권지혁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면 이만. 그가 돌아서려 할 때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군요. 지혁이 멈칫했다. 그 말에는 단순한 반발 이상의 무언가 개인적인 원망 같은 것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미묘한 파장을 무시했다. 한서연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주하지 않을 시 율산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포함해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년 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냉혹한 지배자 권지혁뿐이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애처롭고 절박했던 자신의 모습과 차갑게 돌아섰던 그의 뒷모습.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이 남자는 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심장이 경고하듯 거세게 울렸다. 그 순간 엄마의 불안을 느낀 민준이가 서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강당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권지혁의 시선이 처음으로 서연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인 존재. 그는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서연을 향해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듯 단호하게 몸을 돌려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주민들의 원성과 서연의 절망적인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얼음 요새의 두꺼운 벽에는 그 어떤 균열도 생기지 않았다. 권지혁은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방금 전의 소라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연호제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무팀에서는 명도 소송과 함께 즉각적인 집행을 준비하라고. 지혁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필요 없어.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예? 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방금 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 한서연. 내가 직접 만나겠다. 단둘이. 그의 결정은 비논리적이었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알박기 의심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협상의 여지만 줄 뿐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 여자, 한서연. 그녀의 마지막 그 눈빛.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군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오류를 일으켰다. 그것은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작은 돌멩이에 대한 지독히도 차가운 호기심이었다. 그는 그 돌멩이를 직접 확인하고 제 손으로 부숴버려야 직성이 풀렸다. 한편 강당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무너질 듯 휘청였다.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봤다. 엄마, 괜찮아? 우리 이제 집에 가? 서연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응, 우리 아들, 집에 가자.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시면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권지혁, 정말 그가 맞을까? 6년 만에 마주친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가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와의, 그리고 그 과거의 중심에 있던 그 남자와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처음으로 통제 불능의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당의 소란이 끝난 지 몇 시간째 그는 방금 전 비서실에서 가져온 주민 설명회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다. 수많은 원성과 불만 중에서도 그의 귀에 박힌 것은 오직 하나, 그 여자의 떨리면서도 단호했던 목소리였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군요. 그 말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원망과 체념이 섞인 선고와도 같았다. 권지혁은 영상을 멈췄다. 화면 속 한서연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억센 들풀 같았다. 그는 평생을 감정에 동요 없이 살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5의 나이로 율산을 물려받았을 때도,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에서 친척들을 모두 쳐낼 때도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분석과 데이터, 그리고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고작 건물 하나를 지키겠다는 여자의 눈빛 하나가 그의 완벽한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효율을 저해야 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알 수 없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김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연, 연호제 대표, 지금부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 학력, 가족관계, 지난 6년간의 모든 행적,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김비서는 회장의 이런 사적인 지시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권지혁이 누군가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것은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권지혁은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발밑에서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아까 본 아이의 얼굴이 스쳤다.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아이의 맑은 눈, 그리고 그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던 한서연의 모습. 그는 이 불쾌감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돌멩이라면 그 돌멩이의 재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숴버려야 했다. 그 시각, 연호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온기를 발하고 있었다. 민주는 오늘 겪은 소란에 놀랐는지 일찌감치 잠들었고, 서연은 가마에 불을 지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자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다. 아버지는 평생 흙을 빚으며 이 가마를 지켰다. 서연아, 도자기는 정직하단다. 흙을 속일 수 없고 불을 속일 수 없지.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 율산그룹은 그리고 권지혁은 그 정직함과는 가장 거리가 먼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권지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당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6년 전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가 이제는 수백 명 앞에서 자신을 한남동 74번지라는 번지수로만 불렀다. 6년의 세월은 그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빚어놓았다.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소유와 정복에 대한 냉기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깨진 찻잔 조각을 손에 쥐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곳은 아버지의 혼이자 민준이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설령 상대가 그녀의 과거를 통째로 삼켜버린 그 남자 권지혁이라 할지라도. 다음 날 오전 율산그룹의 긴급 임원회의실. 한남동 프로젝트 담당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권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어제 설명회 이후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연호제라는 공방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언론의 동정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장의 보고에 지역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법무팀은 예정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언론에는 과도한 보상 요구로 프레임을 맞추십시오. 그때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다. 율산그룹의 대주주이자 지역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인 최진태 이사장이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능구렁이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지혁아, 아니 권 회장,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계란으로 가위치기라지만 그 계란이 여론이라는 둥지를 들면 바위도 곤란해지는 법이거든. 내가 보기엔 그 공방 여자 보통 고집이 아닌 것 같던데. 보상금을 좀 더 파격적으로 올려서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나. 권지혁은 최 이사장의 그 지혁아라는 호칭을 경멸했다. 사속도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 친족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는 저열한 수법. 최진태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았지만 경영 능력보다는 정치력으로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지혁이 회장이 된 후 사사건건 그의 냉혹한 경영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외삼촌, 아니 최 이사장님, 지혁이 차갑게 응수했다. 율산의 원칙을 돈으로 무너뜨릴 생각 없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생기면 다음엔 더 큰 예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건은 제 방식대로 처리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진태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허허, 우리 권 회장 역시 매섭다니까. 알겠네. 자네의 그 완벽한 방식 어디 한번 지켜보겠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네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진태는 권지혁의 저 오만함이 언젠가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어쩌면 한서연이라는 그 여자가 그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그 연호제 여자 한서연이라고 했나? 뒷조사를 좀 해봐. 권 회장이랑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 건지. 그날 밤 권지혁의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두꺼운 보안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요청하신 한서연 씨의 신상 자료입니다. 그런데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은 무심하게 봉투를 열었다. 첫 장은 연호제의 등기부 등본과 서연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었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넘겼다. 학력사항, 한서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지역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낯익은 학교 이름. 하지만 그는 곧 그 미세한 동요를 지웠다. 그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지난 6년간의 행적.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졸업 직후 한남동 공방을 인수했고 이후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 가족관계 증명서, 한서연, 관계 모, 그리고 그 아래 한민준, 관계 자, 등록일자 5년 전. 권지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5년 전. 그렇다면 강당에서 본 그 아이, 그가 한서연의 아들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6년 전, 그가 유학을 떠나기 직전,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이게 다인가?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가라앉았다. 김비서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과거 한서대학교 재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만났던 그분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순간 집무실의 모든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권지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불안한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다. 한서대학교, 도예과, 한서연, 그리고 6년 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쪽 가장 은밀한 곳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 앳된 얼굴의 두 남녀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은 여자와 그런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는 남자.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어제 강당에서 그에게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던 한남동 74번지였다. 권지혁의 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이 여자였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리움이나 반가움이 아니었다. 얼음장 같은 배신감이었다. 6년 전 자신이 유학을 떠나기 직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녀였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들의 풋사랑을 배신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를 더욱 차갑고 견고한 얼음 요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다. 5살짜리 아이와 함께. 그의 심장이 분노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한민준. 그는 아이의 이름을 비웃듯 읊조렸다. 6년 전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은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의 프로젝트 부지에서 알박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기만이자 계산된 접근이었다. 강당에서 자신을 원망하던 그 눈빛은 연기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가 권지혁임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다. 감히 나를 상대로. 권지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군요. 그녀의 말이 이제야 다르게 해석되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내 소나귀에 들어올 만큼 오만하군요 라는 조롱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막대한 보상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확신했다.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존재에게 당한 배신감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한서연을 내 사무실로 불러. 내일 오전, 아니 지금 당장. 그날 밤 권지혁은 율산타워 70층의 얼음성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배신감으로 들끓는 피가 그를 한남동의 낡은 공방 연호제로 이끌었다. 그는 운전기사도 물린 채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았다. 칠흑 같은 밤의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차 안에서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나를 속여? 6년 전 자신의 모든 순수함을 앗아간 그 여자가 이제는 아이까지 앞세워 자신을 기만하려 한다는 사실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연호제의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차가 거칠게 멈춰섰다. 늦은 시간 골목은 적막했지만 공방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잠든 민준을 확인하고 나와 낮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당에서 마주친 권지혁의 그 차가운 눈빛은 6년 전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공방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그녀가 빗자루질을 멈춘 순간 대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권지혁이었다.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그는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냉혹한 기운을 뿜어냈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권지혁 씨,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지혁은 대답 대신 흙먼지 쌓인 공방 안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작업대 위로 집어던졌다. 이게 율산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아니, 통보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내일 아침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은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서연은 서류를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껍데기를 쓴 이 낯선 괴물을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왜? 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다른 사람? 한서연 씨. 지금 그 입에서 추억이라도 팔아보려는 겁니까?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6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날 거였으면 적어도 그 역겨운 피해자 연기는 집어치웠어야지. 강당에서 날 보던 그 눈빛, 원망. 대단한 연기더군.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연기라니요? 난 그저... 지혁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놓고 6년 동안 다른 놈이랑 애까지 낳아놓고 이제 와서 내 앞길을 막아서는 게 그저라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남자라니? 아직도 시침이 뗄 셈인가? 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의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떨렸다. 그 아이, 강당에 있던 그 아이, 그놈의 자식 아니야? 그래서 날 버린 거 아니냐고. 아니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버린 건 당신이잖아. 돌아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어. 당신 집안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배신자 한서연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변명은 집어치워. 돈이 필요했나? 율산그룹 회장 자리가 탐났는데 내가 유학 간 사이에 더 좋은 조건이라도 나타났나 보지. 그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 정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올곧던 지역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짐승처럼 분노를 쏟아내는 남자만이 서 있었다. 원하는 게 돈이라면 지역이 그녀를 밀치며 작업대를 훑어봤다. 이런 흙덩이 말고 제대로 된 걸 원한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는 선반 위에 놓여있던 서연이 밤새워 빚은 백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약을 바른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다. 이딴 게 얼만데? 1억? 10억? 당신의 그 배신감에 비하면 헐값이겠군. 안 돼! 만지지 마! 서연이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지혁은 그녀를 가볍게 밀어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자를 서연의 희망과도 같았던 그 도자리를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맑고도 처절한 파여름이 공방을 울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당신, 악마야. 당신은 악마가 됐어. 그녀가 흐느꼈다. 지혁은 자신의 행동에 잠시 놀란 듯 했으나 곧이어 더욱 차가운 가면을 썼다. 악마? 당신 같은 기생충들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알겠나? 내일 당장. 그의 잔인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안쪽 방에서 자고 있던 민준이가 도자기 깨지는 소리와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이었다. 작은 문이 삐걱 열리고 민준이가 공룡 인형을 품에 꼭 안은 채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방 안의 살벌한 분위기, 바닥에 흩어진 하얀 도자기 파편, 그리고 울고 있는 엄마. 민주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권지혁은 이 예기치 못한 작은 존재의 등장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자신의 분노를 방해한,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증거인 그 아이를. 꼬마야, 어른들 얘기 중이다. 방으로 들어가. 지혁이 명령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주저앉아 어깨를 떨고 있는 서연의 다리를 제 작은 팔로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하고 무서운 아저씨를, 권지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작은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엄마를 지키겠다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울리지 마요. 아이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지혁의 귀에 박혔다. 지혁은 어이가 없었다. 이 작은 녀석이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건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엄마한테 서명하라고 전해. 아니면 이 공방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민준이 지혁의 말을 끊었다. 지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쁜 사람. 강당에서도 들었던 그 말이었다. 그는 이 당돌한 아이에게 무엇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서연을 향해 다시 소리치려 했다. 한서연 씨, 이 아이 교역 똑바로! 그때 민준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그 한마디가 권지혁의 모든 시간을, 모든 이성을, 모든 방어 기제를 산산조각냈다.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가 서연의 다리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냥 엄마가 아저씨를 많이 슬프게 해서 그래서 화가 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정적.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혁의 귀에는 오직 아이의 그 말만이 메아리 쳤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엄마가 아저씨를 슬프게 해서. 그래서 화가 난 거라고. 그의 완벽했던 얼음 요새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배신자는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런데 저 아이의 말은 무엇인가? 그녀가, 자신을 버린 그녀가 아들에게 자신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화가 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권지혁의 얼어붙었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를 인식했다. 분노나 증오의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존재로.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을. 서연을 닮지 않은 짙은 검은색의 고집스럽고도 깊은 그 눈동자를. 그 눈은 권지혁 자신이 매일 거울 속에서 보는 자신의 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계산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6년 전, 그가 떠난 날, 그리고 아이의 나이. 그의 목소리가 끔찍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너 몇 살이야? 민준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다. 겁에 질린 엄마를 대신해 자신이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했다. 5살, 한민준이에요. 5살. 6년 전 그가 떠났고 아이는 5살. 권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가 6년간 쌓아올린 증오와 배신감의 성이 아이의 그 순진무구한 한마디와 자신을 닮은 그 눈빛 하나로 폭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백자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서연의 도자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 권지혁의 오만과 편견이 깨진 파편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슬프게, 아주 슬프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깐만. 그는 뒷걸음질 쳤다.
이 공간의 공기가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이 흙냄새, 이 좁은 공간, 울고 있는 여자, 그리고 자신을 닮은 아이. 그가 6년간 부정해왔던 혹은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의 파편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도망치듯 공방을 뛰쳐나왔다. 자신의 차에 올라탄 그는 심장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얼음 요새는 녹아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진실된 한마디에 의해 폭발해버렸다. 권지혁은 공방을 뛰쳐나온 후 몇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냈는지 몰랐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완벽하고 차가운 요새는 지금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돈을 감당할 수 없었다. 5살, 한민준. 그 단어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심장을 망치로 내리쳤다. 6년 전, 자신이 떠났고 아이는 5살. 끔찍한 방정식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완성되었다. 한서영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배신당한 것은 그와 그녀 두 사람 모두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새벽 3시, 율산타워 70층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회장 집무실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권지혁은 흙먼지가 묻은 구두 그대로 카펫을 밟고 들어섰다. 그는 엉망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졌던 셔츠는 구겨졌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동시에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그는 공방에서 느꼈던 충격과 혼란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율산의 CEO로서의 이성으로 전환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후회가 아니었다. 사실 6년 전의 그 진실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를 호출했다. 한밤중에 호출해 김 비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혼란에 휩싸인 권지혁의 모습을 보았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혁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듯 낮고 거칠었다. 한남동 프로젝트 전면 중단해. 모든 관련 회의, 일정 전부 취소다. 김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천억이 걸린 회장의 모든 것이라 여겼던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니. 회장님, 그게 무슨... 내일 아침까지, 아니 지금 당장 6년 전 내가 미국으로 떠난 직후부터 한서연 씨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아내. 권지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누가 그녀를 만났는지, 누가 그녀의 아버지 공방을 위협했는지, 그 당시 최진태 이사장의 모든 동선을 포함해서 율산의 모든 정보력, 내가 가진 모든 그림자팀을 동원해. 단 하나의 사소한 흔적도 놓치지 마. 이건 명령이다. 김 비서는 이 지시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 남자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혹은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율산그룹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보망이 6년 전에 한 작은 공방을 향해 집중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연호제에는 불안한 정적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밤새 깨진 백자 조각들을 쓸어 모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었다. 권지혁이 그것을 깼을 때 그녀의 마음도 함께 부서졌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듯 공방을 뛰쳐나가던 마지막 모습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민준이의 말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얼굴에 스쳤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라리 고통에 가까운 당혹감이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엄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다. 무서운 아저씨 또 와? 아이는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젠 안 올 거야. 엄마가 다 지켜줄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젯밤 지혁이 던지고 간 율산의 최종 통보 서류가 작업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배신자로 오해하고 경멸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그가 민준의 존재를 알고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짓밟으려 한다면 그녀는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꼬박 이틀이 지났다. 권지혁은 집무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6년 전의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유학을 떠나기 전 서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는 항상 흙냄새처럼 따뜻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쉽게 그녀를 배신자로 단정했을까? 그건 아마도 그 역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얼음 요새는 타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연약한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른다. 이틀째 되는 날 밤, 김비서가 마침내 결과물을 들고 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보안 USB 하나를 지역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것은... 지역은 말없이 USB를 받아들였다. 그 안에는 6년 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편의 잔인한 드라마였다. 최진태 이사장은 지역이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서연을 따로 만났다. 녹취 파일은 없었지만 당시 카페 직원의 증언과 주변 CCTV, 율산의 정보팀이 복원해낸가 그 만남을 증명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 직후 서연의 아버지 공방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고 거래처들이 모두 끊겼으며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기록이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율산의 법무팀이 아닌 최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움직이는 해결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 최 이사장은 서연에게 지혁이가 율산을 물려받기 위해 정략 결혼을 승낙했다. 너는 그저 어린 날의 불장난이었을 뿐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동시에 미국에 있는 지혁에게는 서연이가 다른 남자가 생겨 떠났다. 네가 없는 사이 돈 많은 사업가를 만났다고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함께 이간질을 했다. 권지혁의 입에서 공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얼음 요새가 아니라 그는 그저 외삼촌의 소나귀에서 놀아난 어리석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최진태, 율산의 안정을 위한다며 사사건건 자신을 가르치려 들었던 그가 자신의 유일한 행복을, 자신의 아이를 가질 기회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이었다. 그는 지역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역이 평생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권지혁은 태블릿을 집어던졌다. 스크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6년간의 분노가, 배신감이,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한서연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그녀를 기생충이라 불렀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도자기를 바로 자신의 아이 앞에서 깨부수었다. 그는 최진태보다 더 잔인한 악마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를 몰았다. 이번에도 목적지는 연호제였다. 하지만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차를 골목어귀에 세우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작은 공방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진 공방은 마치 상처 입고 웅크린 작은 짐승처럼 보였다. 그때 아침 일찍 공방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작은 공룡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는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시작했다. 서연은 아마도 아침을 준비하는 듯 했다. 권지혁은 숨을 죽이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 핏줄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가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깨트린 백자 조각이 마당 한 구석에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는 그 조각들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다. 이런 엉망인 모습으로 무슨 염치로 그들 앞에 나선단 말인가.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당장, 아니,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 가게가 어딘가. 김비서는 또다시 당황했다. 예? 장난감? 말씀이십니까? 5살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니 그런 거 말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멋진 걸로, 그리고 미술도구, 아이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걸로. 지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이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본능만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는 CEO가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빠였다. 다음 날 연호제 앞으로 거대한 트럭이 섰다. 서연은 또 율산에서 강제 집행이라도 나온 줄 알고 겁에 질려 민준을 감쌌다.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것은 법무팀이 아니라 최고급 백화점의 배송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거대한 상자들을 공방 마당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의 키만한 조립식 전기 자동차와 전문가용 못지않은 최고급 유아용 미술 도구 세트,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공룡 피규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카드나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자동차야? 민준이는 눈을 빛내며 환호했다. 서연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과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모욕인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권지혁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기쁨을 망칠 수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전기자동차의 운전대에 손을 올렸다. 그 작은 얼굴에 피어나는 순수한 기쁨. 멀리 골목 끝, 검은색 세단의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권지혁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 웃음이 지난 6년간 그가 이뤄낸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하는 칼날이기도 했다. 그는 차마 그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자신의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아빠가 보낸 선물을 만지는 모습을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율산그룹 최진태 이사장의 사무실. 그는 비서로부터 권지혁이 한남동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6년 전의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연호제로 배달된 엄청난 양의 선물 목록까지. 최진태의 온화했던 미소가 사라졌다. 멍청한 놈, 고작 계집 하나와 애송이 때문에 대업을 그르칠 셈인가. 그는 직감했다. 권지혁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그 여자와 아이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권지혁까지 함께 끌어내려야 했다. 권지혁이 보낸 선물들로 잠시나마 온기가 돌았던 연호제의 마당과 달리 율산그룹 최진태 이사장의 사무실은 시베리아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비서가 가져다 놓은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한남동 프로젝트 전면 중단, 권지혁의 6년 전 행적 조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호제로 향한 거액의 장난감과 최고급 미술 도구들. 온호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최진태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어리석은 놈.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지혁이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최진태가 두려워한 것은 지혁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속자의 등장이었다. 6년 전 그는 고작 싹에 불과했던 지혁의 감정을 짓밟으며 율산을 안정시켰다고 믿었다. 그에게 감정이란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자 약점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약점이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권지혁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확신하는 순간 율산의 후계 구도는 완벽하게 정리된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인 유대감으로 똘똘 뭉친 권지혁을 자신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다. 6년 전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 이사님, 신복인 비서가 마른 침을 삼켰다. 권 회장께서 6년 전 이사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 기록까지 모두 요청하셨습니다. 끝났다. 최진태는 직감했다. 권지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았거나 혹은 그 직전까지 와 있었다. 이제 와서 화해를 청하거나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렇다면 무너지더라도 혼자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권지혁이 가장 아끼려 하는 것을 먼저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언론사에 연락해 내가 아껴두었던 이야기를 풀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시작은 익명 게시판의 블라인드 아이템이었지만 곧바로 몇몇 타블로이드지가 불을 지폈다. 단독, 율산그룹 한남동 프로젝트, 미모의 도예가 때문에 전면 중단, 심층 취재,
오살 아이 앞세운 알박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한서연은 순식간에 자신의 공방을 지키려는 약자가 아니라 율산의 차기 회상인 권지혁과의 과거 인연을 무기 삼아 5살짜리 아이까지 이용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뜯어내려는 꽃뱀으로 둔갑했다. 한서연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기사에는 그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남동 H공방, 미혼모 도예가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다. 세상에, 서연 씨가 이럴 줄이야. 율산 회장이랑 아는 사이였어. 이웃의 의심 어린 눈초리보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기사의 내용이었다. 과거 연인관계 청산 조건으로 거액 요구, 아이의 친부 확인 거부하며 시위 중.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펜으로 저지르는 인격 살인.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권지혁, 그가 보낸 선물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나?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인가? 혹시 이것이 그의 이중 전략은 아닐까? 한 손으로는 선물을 주며 회유하는 척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은 아닐까? 6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믿었던 남자, 며칠 전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도자기를 박살냈던 그 남자, 그녀가 그에게 가졌던 일말의 기대, 어쩌면 그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순식 의심으로 변해갔다. 같은 시각 율산타워. 권지혁은 70층 집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6년 전의 진실이 담긴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최진태가 서연에게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서연이 임신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죄, 그녀를 오해하고 모욕한 죄가 너무 커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빠로서 서툰 선물 공세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가 내민 태블릿에는 인터넷을 도배한 기사들이 떠 있었다. 권지혁의 눈이 기사 제목들을 훑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 텅 비어 보이다가 이내 지옥의 불길보다 더 무섭게 타올랐다. 최진태.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외삼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최진태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감히 서연과 민준을, 세상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그 약한 두 사람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 진흙탕에 끌어들인 것이다. 김 비서, 당장 율산의 모든 법무팀, 홍보팀, 비상 소집해. 기사 전부 내려. 유포자, 최초 작성자 전부 색출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리고 한남동 연호제, 내 개인 경호팀, 아니 율산 시큐리티 정예 멤버 전부 보내. 당장 한시가 급해. 그는 직함했다. 최진태가 언론 플레이로 끝낼 리가 없었다. 그 비열한 늙은이는 서연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혁의 명령은 최진태의 악에보다 한 발 늦었다. 서연이 공방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연호제의 낡은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권지혁이 아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율산 법무팀의 그것과는 다른 노골적인 폭력성으로 번들거렸다. 당신들 누구세요? 서연이 민준을 뒤로 숨기며 소리쳤다. 누구긴? 앞장선 난저가 비릿하게 웃었다. 네 년이 헛물 켜는 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 율산 회장이 네 뒤에 있는 줄 알았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자는 여유롭게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신고? 어디 해봐. 경찰이 오기 전에 여기가 쑥대밭이 되는 게 먼저일지. 남자들은 마치 제 집처럼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서연이나 민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공포스러웠다. 그들은 천천히 서연이 애지중지하던 도자기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이런 흙덩이로 회장님을 홀렸단 말이야. 안 돼요. 만지지 마세요. 제발. 서연이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쨍그랑 갓 구워낸 찻잔 세트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은 서연의 작품들, 그녀의 삶의 흔적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가마의 온도 조절 장치를 발로 찼고 작업대를 뒤엎었으며 포장해둔 흙포대를 칼로 찢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시선이 마당에 놓인 민준의 새 장난감, 번쩍이는 전기 자동차에 닿았다. 어이구, 이건 또 뭐야? 벌써부터 애비 노릇이라도 하셨나?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자동차를 내리치려 할 때였다. 하지마! 지금까지 엄마 뒤에 숨어 벌벌 떨던 민준이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는 작은 두 팔을 벌려 자신의 자동차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내 거야. 아저씨, 나빠. 만지지 마. 아이의 그 절박한 외침에 남자도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곧이어 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이게 다 네 엄마가 욕심부려서 그런 거야. 원망하려면 네 엄마를 원망해. 민준아, 안 돼! 서연이 아이를 끌어안으려 달려든 순간 굉음과 함께 지혁이 보낸 경호팀 차량 여러 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며 도착했다. 동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고 권지혁이 내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수라장이 된 공방,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준, 그리고 그 민준을 감싸 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서연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쇠 파이프에 맞아 한쪽 헤드라이트가 박살난 전기자동차에 멈췄다. 권지혁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적들을 향해 분노한 한 마리의 부상당한 흑표범이었다. 니놈들, 감히.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난동꾼들을 제압했다. 권지혁은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서연과 민준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상처 입은 그녀를,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다. 서연씨, 민준아, 오지 마! 서연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안도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찢어지는 듯한 거부였다. 그녀는 부서진 휴대폰을, 인터넷 기사를, 그리고 박살난 공방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권지혁을, 이 모든 공포의 근원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민준을 품에 더 세게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안 그래? 날 무너뜨리려고, 내 아들 앞에서 날 비참하게 만들려고.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원망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불신과 공포였다. 최진태가 성공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과 지혁 사이에 마지막 남은 신뢰의 쌍마저 완벽하게 짓밟아버렸다. 지혁은 자신의 심장이 어젯밤 그가 깨뜨린 백자처럼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지키러 왔지만 결국 그 자신이 그녀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오지마! 한서연의 절규는 깨진 도자기 파편보다 더 날카롭게 권지혁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협받는 짐승의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자신을 그 공포의 근원이라 확신하는 끔찍한 불신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갑옷처럼 끌어안고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를 보듯 노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며칠 전 그가 보낸 값비싼 선물들과 오늘 박살난 궁방, 그리고 인터넷을 뒤덮은 추악한 기사들을 하나로 엮어 권지혁이라는 잔인한 가해자를 완성해내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다 당신이 꾸민 짓이잖아. 그녀의 외침이 그의 뇌리에서 메아리 쳤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해명도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임을 그는 깨달았다. 최진태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6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막 싹트려던 일말의 신뢰마저 짓밟아버렸다. 지혁은 자신이 그녀의 눈에 가해자로 비치는 이 상황이
6년간 그녀를 배신자라 오해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가장 정확한 형벌임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광로의 쇠를 담금질하는 얼음물 같은 극한의 분노와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요새 안에 갇힌 나약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새끼를 위협받은 분노한 흑표범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나 제압된 난동꾼 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자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었지만 그가 내뿜는 압력은 공기 자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누가 시켰지?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남자가 침을 뱉으며 비웃으려 할 때 지혁은 그의 턱을 움켜쥐었다. 70층 타워의 CEO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야만적인 힘이었다. 최진태 이사장이 보냈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남자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는 것을 본 지혁은 그를 격렬하듯 내던졌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이 쓰레기들 전부 경찰서가 아니라 내 사설 창고로 데려가. 법의 심판, 그건 나중에 받아도 늦지 않아. 그 전에 이놈들 입에서 진실을 꺼내.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율산그룹의 모든 법무팀, 홍보팀, 비상 소집해. 1시간 뒤 70층 비상대책실에서 본다. 그리고 그는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자신을 경계하는 서연과 민준에게 향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율산호텔 최고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시켜 내 허락 없이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해. 그리고 그 방에 최고의 소아과 의사와 심리상담사를 대기시켜.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연 씨, 지금 날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가장 절박한 명령의 형태로 전달했다. 율산타워 70층, 평소 권지혁의 집무실 옆에 숨겨져 있던 워룸의 불이 2년 만에 켜졌다. 이곳은 그룹의 전시 상황이 터졌을 때만 가동되는 심장구였다. 모인 법무팀장과 홍보실장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 직전이었고 한남동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였으며 회장의 스캔들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회장이 어떻게든 이 스캔들을 부인하고 한서연을 보상금으로 입마금할 방법을 찾을 거라 예상했다. 회장님, 일단 급한 대로 모든 기사를 내리고. 홍보실장이 입을 열자마자 지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 지혁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났다. 부인하지 않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이지만 딱 하나 사실이 있어. 그는 모니터에 한서연의 공방 CCTV, 그가 선물 설치 후 몰래 달아둔에 찍힌 민준의 사진을 띄웠다. 한민준, 내 아들이다. 폭탄 선언이었다. 김 비서를 제외한 모든 임원이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율산의 후계자 문제였고 그룹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었다. 홍보실장, 지역이 지시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내가 직접 나선다. 모든 언론사, 경제지, 연예부까지 전부 불러 모아. 우리는 부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줄 거야. 법무팀장,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저 쓰레기들을 보낸 자는 최진태 이사장이다. 하지만 난 그를 폭행 교사 따위로 감옥에 보낼 생각이 없어. 그건 너무 자비롭지. 그는 책상 위에서 다른 USB를 꺼내 던졌다. 이건 지난 6년간 최진태 이사장이 한남동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비자금 내역이다. 율산의 돈으로 율산의 회장을 위협하고 내 가족을 공격했어. 그는 일어섰다. 얼음 요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복수의 화신이 서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최진태가 율산을 상대로 저지른 모든 배임,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 내일 기자회견이 1부라면 오후에 있을 긴급 이사회가 2부다. 난 내일 그 자를 율산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거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율산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폭로 기사 이후
권지혁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취재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율산 호텔 스위트룸, 한서연은 잠든 민준의 곁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자신들을 이곳으로 강제로 데려온 지역의 행동은 폭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매도할지, 어떤 거짓말로 이 사태를 빠져나갈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았다. 권지혁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 따위는 보지도 않았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 불거진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사에 언급된 H공방의 한서연 씨는 제 과거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이 아닙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제가 6년 전 제 가족의 잔인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놓쳐버린 제 유일한 사랑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임을 넘어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이, 한민준 군은 기사의 주장처럼 협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똑똑히 말했다. 제가 지키지 못했던 제 아들입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지혁은 계속했다. 저와 제 아들의 어머니는 6년 전 한 사람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서로를 오해하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그 제3자는 또다시 비열한 언론 플레이와 물리적인 폭력으로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아니 TV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을 최진태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율산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선언합니다. 제 가족을 건드린 자를 법과 율산의 모든 힘을 동원해 반드시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단상을 내려갔다. 기자회의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율산그룹 긴급 이사회. 최진태 이사장은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된 해결사들 때문에 불안했지만 오히려 지역의 기자회견을 보고 득이양양했다. 제 무덤을 팠군. 사생활을 인정하다니. 율산의 보수적인 이사들이 저런 감정적인 애송이를 가만둘 것 같아?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이사회에 들어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권 회장의 사적이고도 충동적인 행동이 그룹의 명예에 얼마나 큰 손실을. 닥치시죠, 최 이사장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따랐다. 제가 오늘 소집한 이 이사회는 제 스캔들을 해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혁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율산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자리입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뜬 것은 한서연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진태가 서명한 수십 건의 이중 계약서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였다. 한남동 프로젝트. 제가 처음 기획했을 때의 예산보다 무려 20%가 초과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토지 보상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지혁이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최진태 이사장, 당신이 만든 유령 회사를 통해 최소 50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셨더군요. 이사들의 눈이 커졌다. 스캔들보다 무서운 것이 횡령이었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당신의 그 비자금. 아, 스크린이 바뀌었다. 어젯밤 연호제를 습격했던 난동꾼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에게 돈이 입금된 계좌 내역이 떴다. 그 계좌의 주인은 최진태의 유령 회사였다. 이것은 모함이야! 네 놈이 조작한 거야! 최진태가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지혁이 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어젯밤 창고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난동꾼들이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하는 장면. 최진태의 비서가 직접 그들에게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최진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룹의 돈으로 그룹의 회장을 몰아내려 하고 심지어 그 가족을 해쳤습니다, 이사님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믿었던 율산의 원로입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진태 이사장의 모든 지위 해제 및 율산그룹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영구 배제하는 안건을 긴급 상정합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그를 횡령, 배임,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 그는 오직 율산의 리더로서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대표로서 말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거수했다. 최진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혁이 미리 불러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네가 감히 이 애송이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최진태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권지혁은 그 추악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6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얼음 요새의 마지막 잔해를 바라보는 듯했다. 요새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발길은 그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율산 호텔의 스위트룸을 향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상처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율산 호텔의 가장 높은 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긴급 이사회를 폭풍처럼 끝내고 돌아온 권지혁은 문 입구에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어젯밤 자신을 악마라 부르던 그 공포의 공간과는 달리 이곳은 따뜻한 조명과 안락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소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그녀가 몇 시간 전 그가 벌인 기자회견과 그 이후 쏟아지는 속보들을 모두 지켜봤음을 그는 알 수 있었다. 민준이는 거대한 침대 위에서 어제 박살났던 전기자동차 대신 권지혁이 새로 사보낸 더 크고 멋진 공룡 로봇을 품에 안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한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6년 전 그가 기억하던 가녀린 모습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6년의 풍파를 홀로 견뎌낸 강인한 대리석 조각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율산의 회장으로서의 갑옷, 최진태를 향한 분노의 갑옷,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질 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녀 앞에 서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단 한 사람, 자신이 가장 깊이 상처 입힌 이 여자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 봤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맑았지만 금이 가 있었다. 기자회견, 그리고 그 사람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어젯밤의 공포는 서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6년 묵은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게 다 사실이었군요. 당신 외삼촌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끔찍한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권지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6년 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리고 며칠 전 했어야 했지만 오만함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가장 원초적인 사죄였다. 내가 미안해, 서연아.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다가오는 것을, 그의 무너진 얼굴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을 의심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6년 전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난 당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 아니, 찾기 무서웠지. 당신이 날 버렸다는 진실을 마주할까봐. 그래서 난 내가 먼저 배신당했다고 스시로를 세뇌시켰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쌓아올린 얼음 요새는 사실 내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었어. 그런 주제에 6년 만에 나타난 당신을,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당신을, 그는 차마 자신이 뱉었던 모진 말들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율산그룹의 냉혹한 지배자 권지혁이,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도자기를, 당신의 전부를 내 손으로 깨부셨어. 민준이 앞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난 당신을 꽃뱀이라 불렀고 기생충이라 불렀어.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알아. 하지만 서연아, 제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냉정했던 CEO가 울고 있었다. 6년의 오해와 30여 년의 고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다. 일어나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 6년이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신이 외삼촌에게 속았다고 했죠. 불쌍하네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 속았어요, 권지혁 씨. 6년 전 날 기다리게 했던 것도 당신이고 6년 만에 나타나 날 모욕한 것도 당신이야.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당신 집안 사람들이 날 어떻게 협박했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이 날 버렸다는 말을 듣고도 난 믿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지. 난 민준이를 낳고 아빠 없이 자랄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을 울었어. 그러다 결심했지. 아빠는 없다고.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그녀는 잠든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부수고 내 아들 앞에서 날 모욕했어. 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다. 알아. 그가 속삭였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 내 아들이잖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저 아이를 위해서.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아버지로서의 기회. 아니,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깨진 도자기를 내 남은 평생을 바쳐서라도 다시 붙일 수 있는 기회라도 줘. 그는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엄마, 아저씨 왜 싸워요? 그때 잠에서 깬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는 무릎 꿇고 있는 지혁과 울고 있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어젯밤의 공포가 떠오른 듯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저씨, 또 엄마 울렸어요? 민준이가 지혁을 경계하며 엄마에게로 달려갔다. 지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아이를 마주볼 수 없었다. 아니야, 민준아. 서연이 눈물을 엄마가 그냥 슬퍼서 그래. 아니,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눈을 맞췄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그는 그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슬프게 했어.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어제도. 그래서 엄마가 많이 아파. 전부 아빠 잘못이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아이 앞에서조차 숨기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아이는 그 단어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응, 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네 아빠야. 권지혁이야.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민준이는 서연을 한번, 지혁을 한번 보더니 지혁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지혁의 눈앞에 섰다. 아이는 작은 손을 들어 지혁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울지 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난 거라고. 아이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화 풀어요. 네. 아이의 순수한 손길, 그 순진무구한 위로 앞에서 권지혁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작은 아이를 품에 와락하러 안았다. 6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아들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흙냄새 대신 자신과 같은 피냄새가 났다. 고마워, 민준아. 고마워.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여전히 서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그녀가 6년간 지켜온 이 작은 세계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었을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진태 이사장은 횡령, 배임, 특수폭행교사 등 10여 개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율산그룹은 그의 일가와 연관된 모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한남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대신 그 부지는 한남 예술복합문화지구로 재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율산그룹의 전폭작은 지원을 받아 최첨단 설비로 보건벽 확장된 연호제가 있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진짜 전쟁은 이사회가 아니라 매일 저녁 연호제의 낡은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호텔 스위트룸 생활이 청산하고 연호제 근처에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서연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가 아빠를 만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권지혁은 율산의 CEO로서의 시간을 쪼개 매일 저녁 아빠가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회장님, 그렇게 힘으로 누르시면 흙이 죽습니다. 물레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했다. 권지혁은 최고급 수트를 입던 손으로 이제는 매일같이 흙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엉망이었고 그가 빚어내는 것들은 하나같이 괴상한 형태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는 망설임 없이 사인했지만 이 작은 흙덩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깨뜨린 것은 단순한 백자가 아니라 그녀의 6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바친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다시 빚기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었다. 민준이는 두 사람 사이를 신나게 오갔다. 아이에게는 무섭던 아저씨가 아빠가 되었고, 아빠가 매일같이 흙투성이가 되어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아빠, 그것도 무너졌어. 아빠는 공룡도 못 만들어? 민준아, 이건 추상적인 형태의 티라노사우루스야. 지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지만 민준이는 배를 잡고 웃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불신이 저 두 남자의 서툰 흙장난 속에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연호제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공방 안쪽, 그들만의 작은 마당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오늘은 민준이의 6번째 생일이었다. 권지혁은 이날을 위해 처음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은 서툴고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한 형태를 갖춘 공룡 모양의 연필꽂이였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 작은 도자기 하나를 완성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짜잔!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 아빠가 만든 티라노야. 민준이는 눈을 빛내며 선물을 받았다. 우와, 진짜 멋지다. 뿔이 3개네? 이건 트리케라톱스인데? 전략적 변형이다. 지혁이 헛기침을 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결국 소리내어 웃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그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지혁은 그 웃음소리에 넋을 잃었다.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황홀했다. 서연아.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흙이 묻어 거칠어진 손이었다. 나 아직 부족한 거 알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거야. 하지만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가 1년 동안 몰래 연습해서 만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도자기 반지가 들어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지 않을래.
율산의 회장 권지혁이 아니라 당신의 남자 그리고 민준이의 아빠로. 서연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지혁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흙반지를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모여 불을 피웠다. 지혁이 새로 지은 그가 직접 설계한 작은 가마였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만든 그릇을 구워볼 거야. 지혁이 민준을 안아 올렸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냉정했던 CEO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와 그녀의 굳건한 사랑 앞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과거의 상처를 재료 삼아 빚어낸 세상 그 어떤 도자기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한 사랑이 다시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